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제가 무슨 토론을 피했습니까? 아니, 댓글 이런 걸 남긴 지가 언젠데. 아니, 여러분, 저야 진짜 만약에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양파 껍질 같은 인물 까면 깔수록 정말 나쁜 모습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파 껍질 계속 까진단 말이지. 배드보이 이승만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통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진정한 정통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정말 가열차게 전개했던 그 독립운동과 그리고 4.19 정신임을 설파할 수 있다라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 토론의 기회가.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을 만들었던 김덕영 감독이나 그 이승만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지원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 이승만 연구원장 류석춘이 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건국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냥 거짓말. 두 번째 주제어는 감추기. 이런 영화인데 역사 강의를 했으면, 나 이 사람 언급도 하기 싫었는데 같은 수준이 될까봐 역사 강의를 그만큼 했으면 알 만큼 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역사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역사 강사, 내가 볼 때는 거의 맛이 갔다라고 봅니다만, 맛이 갔어. 이 세 명과 3대1 토론도 가능하고요. 3명 중에 그 맛이 좀 약하긴 한데 한 명만 응해도 진짜로요, 토론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피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주사위는 그들에게 던져졌으니까. 자, 오늘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말들 많이 달려. 이승만을 비판하면 반 대한민국인가? 그럼 이제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난 진짜 깝깝해 죽겠는 게 47년 11월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기로 했으나 북한과 소련 입장에서 북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어렵다라고 해서 북한과 소련이 UN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의 방북을 막았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분단의 책임은 북한과 소련도 있죠. 그리고 48년 2월에 UN 소총회에서 남한의 단독선거가 결정나면서 그 단독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게 50총선이죠. 그 50총선을 싫어했던 김구와 김규식, 왜? 남한 단독선거는 분단이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그 분단을 찬성했고 50총선에서 뽑힌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칠파첩을 실패했고 전쟁에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이런 무능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무능을 보였고, 그 전쟁 과정 중에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을 너무나 많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고, 그리고 헌법을 유린해가면서 장기 독재를 꿈꿨다가 이게 정말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하야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어서 그 초대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왜 그게 반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당신들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면 반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반대한민국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고 박정희,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죠.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반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저는 정통을 이승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박정희가 얼마나 이승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가, 이걸 하나로 다 안 되고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데요. 일단 볼게요. 조선일보 박정희 생애입니다. 미국에서 교포들을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이게 진짜 박정희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대차게 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독립운동이냐?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된 거냐 이 말이야. 독립운동 했다는 건 말짱 엉터리. 와, 그래도 박정희가 이승만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박정희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 이승만 노인은 눈이 어두운 독재자다. 지난날 이승만 씨가 꾸며놓았던 자유당이야말로 자기 파만의 수지타산을 제일로 치는 정당의 본보기였으며, 세계 선거 역사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부정과 불법의 흉계를 꾸미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계속 갑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이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한갓 문서상 추상적 규정이었을 뿐이다. 이승만 정부가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자유권을 스스로 짓밟기가 일쑤였다. 근데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고? 이리하여 정부의 유린에 시달리게 된 자유는,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았을 때 이승만 정권의 자유가 시달렸다고. 정부의 강압에서 벗어나려는 자유,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민권, 자유와 민권의 항쟁이 바로 4.19 의거였다라는 이야기를 박정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이나 박정희가 이승만을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왜?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중간에 4.19 직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장면 내각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이라고 치자면 기존의 대통령제와의 대통령들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앞에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한 명 있고 그 다음 박정희인데 이승만이 죽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해요. 우리 대통령들 죽었을 때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전직 대통령들 참석하잖아. 이승만 장례식 이야기가 할 게 또 많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뭐가 정통이야?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하십니까? 영화 건국전쟁에 임시정부의 임자도 나오지 않아. 왜 그들은 그렇게 임시정부를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친일매국노들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 반역했잖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돼버리면 일제강점기 친일매국노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단절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 친일매국노들 아닙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쫓겨났다고. 불의에 항거한, 이때 불의는 누구죠? 이승만 정권. 불의가 이승만이야. 우리 헌법에 이승만을 불의라고 해놨어. 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야 그게 진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죠. 지금 만약에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반대한민국이고 그들이 반헌법적이고 그들이 반사회적 인물들인 거지. 당신들 왜 지금 대한민국에 반역하십니까? 이승만 추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통일도 반대하죠. 그 다음 정인도와 동포의 없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싶지도 않죠. 이승만 추종하는 자들. 누가 반대한민국인데? 아니면 헌법부터 뜯어 고치고 이승만을 추앙하든지. 그만 흥분하고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한강 인도교 폭파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피입니다. 그 이승만 영화, 완전히 거짓말 영화, 왜곡 5번째 시간인가 될 겁니다. 그 한강 인도교 폭파. 아니, 그러니까 인도교를 너무 일찍 폭파함으로 인해서 아직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폭파함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갈 곳을 잃어버려요. 서울에 있는 군인들이 완전히 고립되고 서울에 있는 군 장비들을 어떻게 끌고 남쪽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거 다 북한 수중에 넘어가게 만들고. 와,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당시 서울 인구가 145만 명이었고 국방부는 피난 가지 말아라,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승만은 아예 피난 가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어, 한강을 건너서 피난 갈 거야. 145만 서울 인구 중에 25만 명이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좀 북쪽에서 포탄 소리도 가까이 터지고 이게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다,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서울 시민들이 1950년 6월 28일 상당수 한강대교 북쪽 용산에 수십만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강대교가 끊기고 그들은 피난을 못 갔습니다, 서울 시민들.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북한군 통치하에 들어가죠. 아니, 그 생떼 같은 서울 시민들을 적군인 북한군 인민군 통치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럼 25만 명이 도강했으니까 잔류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아있는 서울 시민은 12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20만 명 중에 나중에 다시 9.28 서울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그 북한군 통치에 들어갔던 120만 명 서울 시민 중에 55만 명을 체포해서 끌고 가서 조사합니다. 부역 들었다고, 인민군 편들지 않았냐고. 이게 무슨 짓거리죠? 아니,
세월호 선언 이준석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으라. 걱정 없다. 배 바다에 안 빠진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서울 시민들 피난 갈 필요 없다. 그래놓고 적 통치에 들어갔던 국민들을 다시 서울 수복하고 나면 어루만져주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게 인도교 폭파의 실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민간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오늘 진짜 충격적인 자료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대동강철교죠. 여러분 이 대동강철교가 당시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급박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국전쟁 관련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교과서나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강철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걸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이걸 한강철교라고 한다. 아무려면 황현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은연중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대동강철교고 한강철교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한강인도교입니다. 지금 한강대교죠. 한강철교죠. 실제로 한강대교를 이용하신 분들은 한강대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가 다니는 철교를 보기도 하고 한강대교 옆에는 양쪽 가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해야 되나?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노들섬이죠. 그럼 당신 노들섬이 이쪽이고 실은 여기까지가 다 한강인도교인데 이 한강인도교를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폭파시켰어요. 실은 이 한강철교도 폭파시켰는데 한강철교는 잘 폭파가 안 됐어. 그래서 하루 뒤인 6월 29일 미군이 이 한강철교를 폭파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즘에는 민간인 희생자 없었다라고 영화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황현필 같은 사람에게 이게 완전히 근거 자료를 영화가 근거 자료를 오히려 못 댑니다. 영화는 그냥 인터뷰로 끝나요. 아무 근거 자료도 안 돼. 통제했대. 민간인 안 죽었대. 사진은 군인 죽은 사진밖에 없대. 그럼 나는 근거 자료를 다 댈게요. 그러니까 영화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게 부교라는 사진 이야기하면서 한강 인도교가 이렇게 폭파되었지만 이렇게 부교로 다니지 않았냐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겨울 같죠. 겨울이고 폭파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로는 그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한강 철교입니다. 아까 여러분 한강 인도교 옆에 있었던 한강 철교에 이렇게 부교가 또 있었다. 보통 이런 다리를 한국사적으로는 장교라고도 해요. 옛날 그 서쪽 지역에 삼국지에 보면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막 나무 다리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걸어가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교 혹은 장교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행이 가능했고 서울에 있는 피난민들이 피난 갈 수 있었다는 거지 같은 논리를 펴니다. 난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논리에 빈약한 논리에 넘어가서 서울 시민들 피난 갈 수 있었겠네.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 얘가 한강철교가 폭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기 어렵죠. 이쪽으로도 지금 좀 안 보이니까 알긴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지. 한강철교가 폭파됐는데 그럼 이 부교가 있었다 칩시다. 미국의 폭격이 있기 전에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진짜 질 떨어지는 이 나무로 대충 못으로 박아놓은 이거는 한강철교가 무너지는데 이 부교는 안 무너져? 한강철교가 무너지고 한강인도교 그러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강철교 밑에 이런 부교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교 밑에도 아마 여기 부교가 있었을 것이다. 요즘 막 그런 말까지. 부교가 있었던들 뭔 상관이냐고. 인도교가 폭파되고 철교가 폭파되면 부교가 어떻게 그럼 여기 건너는 부교 사람들은 소리 없이 시신이 되어서 들어갔겠죠. 일단 요즘 이거 갖고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영화에서 어떻게 거짓말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억울했다 이거야. 자신은 어찌 보면 이승만이 인도교를 먼저 폭파시켜가지고 서울 시민들과 군인들이 많이 적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이 많이 죽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승만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었는데 아니다. 실제로 이 인터뷰 누가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영화 보면 인터뷰 내용입니다. 폭파하는 순간에 종로경찰 소속인가 하는 사람들 70명인가가 죽었다. 이게 자막으로인가만 나올 거예요. 민간인 희생은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민간인 희생은 없었습니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와, 기가 막혀.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 국방부 공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에 따라 사망한 민간인 유령 탑걸림. 6.25 전쟁 초기에 한강 인도교 폭파에 따라 사망한 민간인을 그 민간인을 당시 국방부에도 500명에서 800명으로 봅니다. 국방부에서 500명, 800명으로 본다고요.
자, 벌써 15입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추모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언 자료들 보겠습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책임자로 사형당한 최창식 관련 법적 기록. 바로 사형당하죠, 최창식 대령. 근데 이 최창식을 신문하면서 여러 증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장병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폭파 시에 적의 전차나 보병이 한강 부근까지 도착했냐,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었냐.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미아리 방면은 격전이었으나 서울 시내는 아직 무사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서울 시내로 북한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린. 적의 전차나 보병부대가 한강교 부근까지 오지 않았고, 또 아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교를 폭파한 이유 여하는 저 최창식이가 발을 구르며 빨리 끊으려고 함으로써 부득이 폭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었다. 이걸 어떻게 폭파하냐고. 최창식이가 죽일 놈이네. 최창식 사형당했네. 그럼 이승만은 몰랐어? 아니, 다리를 폭파하는데 대통령이 몰라요? 그것도 가장 나라에서 중요한 다리를?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 우리 시민과 우리 군인들이 아직 후퇴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리를 폭파하는데 대통령이 몰랐겠냐고. 전 국무총리였던 바로 직전에 사임했던 이범석이 이걸 이승만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승만이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폭파했던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자료 나갈 겁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너 울었냐? 교량은 우리 선로 복구하기 곤란한데 아군의 후퇴 부대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고 시민에겐 통보도 하지 않았던 관계상 나 진짜 너무 슬퍼서 울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한강대교로 지나가고 있는데 통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폭파시킬 수 있냐. 눈물이 나왔다. 그럼 그 당시 인도교 폭파는 저술상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원칙으로 한강 남쪽에 진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군이 전반 후퇴한 뒤에 폭파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 시민에게 주지시켜 후퇴 피난시킨 후에 끊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처치가 없이 단행한 건 실책이었다. 시민 후퇴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냐. 최창식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폭파하도록 하자고 자기가 말까지 했대. 근데 불응해서 어쩔 수 없이 폭파시켜버려. 근데 영화에서는 시민에게 주지를 시켰대. 그래서 그 인도교 안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 경찰만 77명이 죽었대. 자, 이제 증언들 보겠습니다. 당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무슨 증거 자료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로이 애플머니라는 사람이 미국 기자 3명이 한강 인도교가 폭파할 때 맨 앞에서 다리를 막 벗어나고 있었는데 4,000명 이상의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다리 위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새벽 2시 반에 한강 인도교가 이렇게 폭파됩니다. 한강 하늘에 번쩍이고 땅이 뒤흔들렸다. 고막이 찢어졌다. 남쪽 2개 기나치 출렁대는 시커먼 물 속으로 떨어졌다. 최소한 500명 내지 800명이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아까 국방부 공문과 민간 희생자 숫자가 완전히 일치하죠. 폭파 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죠. 코리안타임즈. 우리 앞에 있던 트럭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와요. 죽은 자와 죽어가는 시체가 다리 위에 흩어져 있고, 여기 민간인도 나오잖아. 민간인과 군인도 있었다. 민간인도 죽었다. 부상자들과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소리를 배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난민 민간인 아닙니까? 피난민이죠. 필사적으로 다리를 뛰어내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강에 얼마나 빠져 죽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시신들이 어디 있어? 다 빠져 죽어버리지. 그 다음 국방부 정국 이창록 소위 증언입니다. 윤중이와 같이 걸어서 폭파 현장까지 들어가 보니 북쪽 2번째 아치가 끊겼는데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었다. 그만 턴 차량은 온데간데였고 파란인의 불길이 반짝거리며 타오르는데 일대는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고 그 위에 살점 등이 엉켜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난민들이 손으로 다리 밑바닥을 박박 긁으며 죽기 전 본능인 듯 저마다 어머니를 외치고 있었다. 민간인 안 죽었다고? 영화 거뭇전쟁 감독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공과가 있으면 그래요. 아무래도 공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 칠맥로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과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뭉개버리면 안 되죠. 전제구 중위 국회의원까지 역임합니다. 인도교 위는 차량과 인파가 범벅이 된 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꽉 메워져 있었는데 이때 150m 전방에서 쾅 고막이 찢어진 듯한 대폭음과 함께 섬광, 수백 수천의 비명소리, 그리고 사람과 차량들이 풍비박산되어 날아가는 게 와, 수천 명이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뒤로 돌진하는 생지옥 아비규환. 한강 인도교 폭파 현장 표지 동판입니다. 6.25 발발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교량 폭파로 피난민 8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사료와 자료들을 근거로 교차 검증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깨려면 그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차 검증된 자료를 깰 만한 어마어마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야죠. 아무 근거 자료 없어요. 영화 내내 그냥 인터뷰로 그냥 하다가 끝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있는, 특히 나중에 자주 언급하겠지만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라든지 그의 양 며느리라든지 그 이해 당사 관계자들의 증언만 무조건 믿으래.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제가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 인도기가 폭파됐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8년에 한강 대교로 이제 복구 준공식인데, 이때 이승만이 이렇게 걸으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도교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던 것도 죽은 거지만,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군인과 그 군수품과 피난 가지 못한 피난민들, 그 적군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서 고통받았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들을 부역들었다고 감옥에 끌고 가서 조사했던 그 이승만 정권, 반성해야죠. 근데 이런 건 왜 이야기하지 않냐고, 영화에서.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고 화가 나시죠?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의 한거안, 이때 불의는 이승만 정권입니다.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고, 이 4.19 의거 때문에 이승만이 하야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 영화, 진짜 영화 건국전쟁 관계자들도 이 4.19 의거를 빼놓고는요, 그 4.19 혁명에 대한 뭔가 변명을 하지 않고는 영화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승만 정권의 교육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각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 완전히 4.19 혁명이 이승만의 셀프 4.19야.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4년 가까이 하면서 여기저기 이승만의 공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과 과를 지금 이 시리즈에서도 언젠간 이야기하면서 왜 여기서 공과 과를 함께 다루어서는 안 되는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승만의 공만을 이야기했던 그 나쁜 영화 때문에 이승만을 잘 모르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 저는 분노스러웠기 때문에 이승만의 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과를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그냥 학문적인 결론이 거의 내려진 사람이긴 합니다. 물론 역사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재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민간인 학살만 가지고도 저는, 그리고 독재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재해석은 실은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거는 뭐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교육정책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4.19 의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그 수많은 독재에 항거했던 민중봉기가 다 그 독재자 덕입니까? 일제강점기 3.1운동 때 그 우리의 농민봉기입니다. 3.1운동은 분명히 폭력적 성격을 띠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교육을 잘 시켜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까? 1979년에 부마 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교육정책 덕입니까? 1년 후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신군부가 몇 달 안 되는 동안에 광주 시민들을 자각시켜서 그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까? 1987년에 6월 항쟁은 전두환이 국민들을 자각시켜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중봉기였던,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3.1운동, 그 3.1절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그 거짓말 영화,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에서는 3.1운동조차 이승만이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3.1운동을 김일성이 주도했다. 그리고 뭐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 김응우, 북한에서는 김응우옹이라고 하죠. 그 양반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이제는 뭐 북한이나 남한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역겹더라도 영화 내용이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한 독립을 하려면 내가 그런 걸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흐름의 모습이 실제 있어야 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승만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게 3.1운동으로 무르익었다.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3.1운동의 배경 뒤에는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한 이승만의 이런 앞을 내다보고 또 미국의 정치인들의 심중을 알고 국제 정세를 파악했던 이승만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서 3.1운동의 출발과 이어진 전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뒤에는 3.1운동도 그렇고 제1차 한인대회도 그렇고 3.1운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8 독립선언, 일본에서 있었던 그 동경 만세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뒤에는 이승만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1운동 관련 논문이나 역사서들 어마어마합니다만 어디에서도 이승만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에 굉장히 큰 배경이 된 게 사실입니다. 레닌의 식민지 해방 선언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주의 모 독립선언이나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3.1운동의 배경이 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미국 대통령 윌슨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이야기했던 민족 자결주의.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하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당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 자결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그래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했던 건 파리 강화회의 1918년이고 이 민족 자결주의를 여기저기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특사가 중국 상해로 건너갔고 상해에서 여운형이 그 미국 윌슨의 특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여운형이 신한청년당을 만들죠. 이 신한청년당 밑에 김구도 있고 신채호도 있고 박은식도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뭐 신규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을 이 신한청년단에서 여운형이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왔고 그리고 장독수란 인물을 국내로 보내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됐음을 알리고 또 다른 인물을 일본에 보내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했음을 알렸던 건 실은 여운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여운형이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민족 지도자 33인 민족 대표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기독교계가 이승훈을 비롯한 16인이고 천도교계가 손병희를 비롯한 15인, 불교계가 한용우를 비롯한 2인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계, 이승만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승훈을 비롯한 기독교계와 이승만 사이에 어떤 교류라든지 연락이 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정말 3.1운동이 일어나는 걸 어디서 알았냐? 실제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이승만 자체가 요건을 미국이 발급해주지 않아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9일 뒤인 3월 10일 날 국내에서 3.1운동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주장과 실제로 서재필을 통해서 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이승만은 알았다는 기록이 양분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지도 몰랐던 사람에게 실제로 그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도 아니고 알고 보니 3.1운동이라는 거적적인 만세운동 뒤에는 이승만의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그냥 이거는 그냥 왜곡이다. 진짜 대한민국 역사가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3월 1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200여만 명이 참여했던 거적적인 만세운동 3.1운동 때 7천여 명이 실제로 일본군의 총칼에 죽었고 또 감옥에 갇혀 죽었고 오늘 3.1운동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승만 영화, 거짓말 영화, 건국전쟁.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4.19 의거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교육 덕택에 학생들이 자각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19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데 이제는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인 3.15 부정선거 역시 이승만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4.19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인 3.15 부정선거. 그런데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건국전쟁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어차피 당선이 되니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박사 무관하다. 이승만 박사가 출마할 때 자유당은 이기붕, 민주당은 장면인데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자유당이 이승만 정당이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는 잘못된 걸 인정하자. 그러나 이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박사를 4.19 혁명으로 끌어내리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펴니다. 여러분, 실제로 1960년 대선이 3월 15일에 치러지는데 대통령 후보로 자유당은 이승만, 민주당은 조병옥이에요. 근데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당시 선거법상 만약에 이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병환으로 사망해도 새로운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승만의 대선 경쟁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통령 후보로 56년 대선 4년 전에처럼 장면이 당선돼 버리면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승만이 대통령 임기 중에 죽었을 경우 부통령이 그 직을 그대로 이어가 버리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니 자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만 한다는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승만과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자, 딱 걸렸습니다. 와. 이게 자료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3월 15일 날 대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선 다 5월이었습니다. 1952년도, 1956년 대선도. 근데 왜 갑자기 3월이야?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 당시 대통령 선거는 관례적으로 5월에 실시되고 있었다고. 계속 5월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승만의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인 야당의 조병옥 후보가 아파서 미국에 가서 수술하기로 한 게 바로 2월 3일 날 건너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이 갑자기 선거를 3월 15일로 2달이나 앞당겨 버립니다. 왜요? 조병옥이 미국에서 2월 달에 수술 받으면 돌아오더라도 그거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유세조차 못 하겠죠. 대선을 빨리 치러야 조병옥이 선거 유세도 못 하겠구나라고. 이게 이승만이 꼼수 쓴 거 아닙니까? 3월 15일로 대선이 결정된 것 자체가 이승만이 장난질한 거 아니야? 그래서 농번기를 피한다라고 하는데 과거 2차례도 다 5월 달에 치러졌고 5월에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핑계였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농번기를 피하면 7월로 미뤄도 민주당은 7월로 미루자라고 합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은 다 8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월에 대선 치러도 충분한데 이승만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아예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야당 후보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조병옥이 미국에서 수술을 받던 중 급수한 것이다. 일단 3.15 부정선거 3월 15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이승만의 꼼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론. 와, 여러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몇 달간 아주 여기저기 군수, 시장, 경찰서장들 불러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수십 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19 이후에 최인규 관련 법정 기록물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나 볼게요. 어떤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 대통령으로 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959년이니까 조병옥이 죽기 전이잖아요.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놓고 봐라. 콩밥은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열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외 수행을 위해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내무부 장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명령과 더불어서 사할 사전투표. 그러니까 이승만이건 이기붕이건 약 40%는 미리 표를 확보해놔라. 그래서 미리 투표를 해놔라. 그걸 선거함에 집어넣어놔라. 3인조, 5인조, 3명, 5명씩 손을 잡고 가가지고 너 서로 이승만 찍냐? 이기붕 찍냐? 서로 확인하자. 완장부대 활용해가지고 선거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왠지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되면 어디론가 끌려가게끔 그런 분위기 조장하자. 야당 창간이를 개표할 때 축출하자. 이게요, 여러분. 대선, 60년 대선 치르기 전부터 이승만 정권에서 준비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조병옥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죽게 되면서 이기붕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로 자행된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이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승만 담화문에 대한 이승만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 담화에서 정 부통령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15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걸 발표한 날이 2월 13일이고 이게 참 재밌어요.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날이 2월 14일인데 2월 15일 날 조병옥이 미국에서 수술받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하루 이틀만 기다렸으면 이런 발표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런 게 기록에도 안 남았겠지. 3.15 선거에서 각각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전 부통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 안 되도록 하라. 나는 그렇게 되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 이승만이. 그런데도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4.19 의거는 오로지 3.15 부정선거 때문에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4.19 혁명이 일어난 걸 이승만과 결부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기에 영화가 애를 씁니다. 3.15 부정선거조차도 분명히 이승만이 관련이 있지만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진압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무능하게 진압했냐는 것도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이지 않나요? 그 반론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담화문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4월 15일 오전, 그러니까 4.19 의거 일어나기 직전이죠. 특히 여러분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죠. 마산 시위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산일보에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하냐면 이런 게 신문에 실리느니 마산 시민들이나 이걸 본 전국의 시민들이 기가 막히지.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나 이런 일을 한다면 가진 가탄할 것이다. 멀지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4.19 의거 3.15 부정선거 다시 치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부터 있었던 2.28 대구 시위라든지 마산 시위라든지 4.19 혁명에 참여했던 그 많은 민주시민들이 전부 다 멀지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선동하여 난동을 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다.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주의해야 할 건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꿰어가지고 선동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건 코미디죠. 왜? 4.19 그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을 자각해서 그 자각한 학생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승만이 4.19를 셀프 4.19 한 거다. 4.19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운 게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여기는 이승만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을 꿰어가지고 선동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로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방임한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앞으로 그렇지 않고 각오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참석치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난동을 일으켜서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니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들고 일어난 시민들에게 공산당의 책동에 말려들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승만이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겨우 이따위였으니 4.19가 일어나고 자신이 하야해야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모군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882년. 보통 이모군란을 이야기하면 이모년에 일어난 구식 군인들의 반란,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와 쌀을 1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 급료를 13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보통 봉기했다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민비 정권의 무능, 부정, 부패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4.19 의거의 이유가 오로지 3.15 부정선거 때문입니까?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무능, 부정, 부패가 이게 10년 동안 농축됐다가 확 하고 타올랐던 게 4.19 혁명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이승만 정권이 무능했고 부정부패했는가를 다 이야기하자면 이것만 갖고 영상을 따로따로 하나씩 찍어야 됩니다. 와, 이 개새끼입니다. 진짜 특무대 대장 김창룡, 악질 칠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탄압했는데 얘가 어디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지 한번 좀 제가 숙제내 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김구주석 씨의 한 인간이죠. 안두희가 김구를 죽이고 왔을 때 김창룡이 안두희에게 안이사 수고했어. 육군 소위 따위가 감히 김구를 죽였는데도 징역 얼마 살지도 않고 풀려나와서 나중에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대령까지 있다가 나중에 방산업 해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법니까? 이 곽영주, 지금 같으면 경호처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거의 이승만의 양아들인데 나중에 다 사형당하죠.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지금 이정재 정치 깡패, 나는 깡패이고 싶다. 박정희가 죽이죠. 이런 인간들 다. 얼마나 부정부패했습니까? 이승만과 이기붕 일가입니다. 이게 지금 좀 옮겨볼게요. 보시면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이 이기붕 부통령인 적이 없다.
56년 대선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당선되지 못했죠. 장면에게 밀렸고 60년 3.15 부정선거에서 당선은 되었지만 취임 못했으니까 이 이기붕, 이승만 근데 이들에게 양자로 자기 큰아들 이강석을 주죠. 이강석이 4.19 의거가 일어나니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죽이고 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기붕과 이 박마리아, 진짜 우리 역사상 여성으로 치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악질 친일파들이죠. 이들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그 부정부패와 무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승만의 민간인 대량 학살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만, 민간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으니까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에 진짜 나라가 오히려 공산화 될 뻔했었던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도 제가 마침 이렇게 판이 깔아졌으니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9는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때문이었고,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날 때 이렇게 강경 진압함으로 인해서 이 마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김주열이 죽게 되면서 김주열이 얼굴에 철탄이 쳐박힌 채 고기 잡는 그물에 돌과 함께 넣어져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 마산 앞바다에 혁명적 물고기도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김주열 시신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도화선이 된 건데, 그건 전부 다 이승만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인 거죠. 그래서 4.19 의거는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무능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의 총합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난 봉기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화 공전쟁의 또 다른 거짓말 하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